그냥 저희 집 일 좀 도와주는 분이에요. 한복을 차려입고 장부를 손에 들고 서 있던 제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저는 63세 돈 걱정 말라던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버티던 제게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정한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들어왔습니다. 늦게라도 제 편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챙기는 것도, 돈기를 맞는 것도, 행사마다 제 손이 앞서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 뒤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혼자 차리는 침묵, 불을 혼자 끄는 침묵, 이불을 혼자 덮는 침묵이요. 처음 한두 해는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벽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늦게 끄고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밥도 굳이 밥상을 펴서 차려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맞은편에 앉아 있다는 착각이라도 해야 밥이 넘어가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산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일을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원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창구 앞에 오는 분들께 번호표를 뽑아드리고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류를 잘못 가져오셨을 때 어디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손이 많이 떨리시는 분은 종이를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매일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을 수도 없는 자리였고요. 점심은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김밥 한 줄로 때웠고 퇴근하고 나면 장을 크게 보기보다는 눈에 띄는 것만 조금씩 사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이라 많이 해봐야 남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만큼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로 혼자 쓰고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버텨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버텨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말인데 저는 그 차이를 5년째 느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수 씨를 처음 만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민원실 복도 쪽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 창구를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줄이 길어서인지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펴보고 접으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느 창구로 가시면 되는지 안내해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한번 쭉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이 집안 살림을 맡으면 든든하겠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거든요. 별 뜻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 민원실에 들렀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며 또 어떤 창구로 가야 하냐며 오셨는데 매번 꼭 제 앞에서 발을 멈추고 말을 붙이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여기는 난방이 잘 됩니까?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여기 복도 끝 분식집이 국밥이 괜찮더라. 처음엔 그냥 말수가 많은 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깐 복도 의자에 같이 앉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인분이 몇 해 전에 먼저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따로 살고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숫자 맞추는 것도 귀찮고 서류 챙기는 것도
헷갈리고 그냥 다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꾸준하니까 돈 걱정은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생활과 돈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대놓고 꺼내는 게 신뢰처럼 느껴질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이요. 그건 제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분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내가 낼게요 하고 먼저 일어나셨고 약국에서 파스를 사주실 때도 이거 무릎에 좋은 거야. 그냥 챙겨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편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끼리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무슨 빚이 생기는 것처럼 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는 어느 날 저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에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혼자 장을 보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은 어차피 저도 봐야 했고 같이 가면 무거운 것 들어주실 분도 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2시간을 걸으면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같이 팔을 고르고 두부를 손으로 눌러보고 생선가게 앞에서 오늘 건 싱싱하냐고 물어보는 그 시간이요. 이상하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느낌이 아니라 오래된 느낌이요. 제가 그 시간을 모른 척하며 살았던 것뿐이지 사실은 내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동수 씨가 처음 함께 사는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집을 보면 밥을 잘 못 챙기게 되고 나이가 드니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보면서 잠깐 숨을 눌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50이 넘도록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형편은 늘 빠듯했고 혼자 된 뒤로는 제 손으로 버는 것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박혔던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요. 그게 돈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그때의 저는 굳이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고, 나이 드셔서 외로운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랑 살림을 합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는 그런 저의 망설임을 잘 아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만나는 자리도 한번 만들었고 집안일 어떻게 할지, 돈은 어떻게 나눌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저는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편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비워뒀던 자리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게 안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옆자리가 제 마지막 안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동수 씨가 저에게 했던 칭찬이 이상합니다. 제 웃는 얼굴을 칭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다독여줬다는 기억도 희미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지금 하나씩 떠올려 보면 전부 제 손끝과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꼼꼼하다고 했습니다. 숫자에 밝다고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으면 든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가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잘 본다고 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정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향하는 방향이 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아마도 저는 5년 동안 너무 오래 혼자였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너무 오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하든 상관없이 제게 향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따뜻하게 들렸던 거겠죠.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동수 씨는 음식을 잘 드셨고 제가 만든 것이면 뭐든 잘 먹었어요. 한마디는 꼭 했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밥을 차려 혼자 먹다 보니 누가 맞은편에 앉아서 수저를 드는 것만으로도 밥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밥 먹는 소리도 좋았습니다. 동수 씨는 밖에서도 자주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으면 같이 나갔고 오래된 지인들 식사 자리에도 저를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편했습니다. 재혼한 사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셨고 어색하게 저를 보시는 눈길도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동수 씨는 그런 자리에서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 사람 참 꼼꼼해서 내가 이제야 숨통이 트였어. 옆에 있으니까 집안이 돌아가.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차올랐습니다. 칭찬받는 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 확인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듯 말할 때마다 저는 드디어 어딘가에 자리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늘 어딘가 모자란 자리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이 그 빈 곳을 조금씩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제가 한참 뒤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동수 씨는 집안 행사나 돈이 오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상조회비를 언제 내야 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달라든가 친척 어른 생신 식사 예약을 도와달라든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능숙했고 기꺼이 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서로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병문안 봉투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조의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 친척 결혼에 부의금을 낼 때 동수 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챙기는 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동수 씨가 묻기도 전에 제가 알아서 정리해두는 쪽으로요. 그리고 그 즈음 모바일 뱅킹이 시작됐습니다. 동수 씨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셨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하셨고 이것저것 누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옆에서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체할 때 어느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복임 씨가 그냥 해줘요. 나는 눌렀다가 잘못 보내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하면 실수 없잖아. 저는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도 찾으셨고 그 다음에도 찾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동수 씨 통장 비밀번호를 제가 외우고 있게 됐습니다. 이체를 해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때는 잘 안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체를 하고 나면 내역 캡처를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그게 꼼꼼한 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캡처한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당신한테 보내달라 하시고 금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달라 하시고 심지어 상대방이 받았는지 문자 왔으면 알려달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살림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짜 안 사람이 됐다는 뜻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동수 씨는 밖에서도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집 돈줄은 저 사람이 쥐고 있어.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었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림을 믿고 맡긴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다는 건 돈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정작 돈에 관한 결정은 동수 씨가 다 하셨습니다. 얼마를 쓸지, 어디에 쓸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낼지는 동수 씨가 말씀하시고 저는 그걸 실행하는 쪽이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었던 건 돈줄이 아니라 돈 심부름이었던 거죠.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저를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와 뒤로 뺄 때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돈 계산하는 자리, 명단 확인하는 자리, 이체하는 자리, 답례품 금액 따지는 자리엔 항상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꼭 이 사람이 제일 잘해, 복임 씨 없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끼리만 오래된 이야기를 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동수 씨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부엌에 뭐 있으면 좀 봐와요라든가 물 좀 더 가져와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손이 부지런해서 시키시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집안 어른들끼리 옛날 이야기, 동수 씨 젊었을 때 이야기, 아들 어릴 때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어느 순간 그 자리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자리가 묘하게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게끔 하셨습니다. 대놓고 나가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매번 알아서 일어섰습니다. 재혼한 사람이 너무 버티면 오히려 민망해진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동수 씨가 오래된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동수 씨 집사람이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에서 살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살기 딱하다고 이렇게 챙겨줘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뭔가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넘어가 버렸고 제가 끼어들어 저는 사실 같이 사는 배우자입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들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동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재혼했다고 말하면 쓸데없이 입 오르내리잖아. 그냥 넘기는 게 편해.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장이야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서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걸 모른 척하면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렵에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부를 때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복임 씨라고 부르거나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개할 때 제 이름을 먼저 말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이분이요 하거나 집에서 같이 있는 분이에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 말들이 언뜻 보면 쑥스러움이나 조심성처럼 보이지만 쌓이고 나면 다른 모양이 됩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이름이 있고 소개해야 할 자리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만 저를 내세우고 사람 앞에서는 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때의 저는 왜 그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저는 믿는다는 말과 맡긴다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함께 서고 맡기면 대신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함께 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신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건 한참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동수 씨 아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함께 산 지 반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고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저한테도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밥상을 차려내오는 모습을 처음 보는 아들 입장이 어떨지 저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많이 드시라고, 입에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돌아간 뒤 동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봄에 아들 결혼식이 있어요. 복임 씨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 역할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식대 인원은 몇 명으로 잡아야 예산이 맞는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하객들 숙소는 어떻게 배정하는 게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쳤습니다. 동수 씨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어.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거 나는 진짜 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꼼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온 저였으니까요. 서류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날짜 하나 어긋나지 않게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식장과 주고받는 연락도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홀 크기에 비해 하객 수가 조금 넘는다 싶으면 식권 수량을 다시 조정했고, 식순 중간에 바뀐 내용이 생기면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하객 명단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 지인, 직장 동료, 친척 순서로 나눠 엑셀 대신 공책에 손으로 정리했는데 빠진 사람 없는지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접수대 준비는 거의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축의금 봉투함 위치, 장부 초안 양식, 이름 순서 정렬 방식, 식권 수량, 혹시 미처 못 챙긴 하객이 왔을 때를 대비한 예비 식권 보관 방법까지요. 접수대에서 봉투를 받고 이름을 확인하고 금액을 적는 일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당일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동수 씨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축의금 일부가 오갈 때 당신 계좌를 잠깐 거쳐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통장에서 바로바로 넣고 빼면 나중에 뭐가 뭔지 헷갈려. 당신이 한번 모았다가 정리해주면 훨씬 깔끔하거든. 당신 손이 제일 정확하니까. 저는 그 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남의 돈이 제 계좌를 거쳐 간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수 씨가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하는 일이니까 당신만 믿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거든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라는 말이요. 그 말이 그때의 저한테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재혼하고 나서 그 집 식구로 불린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친척들도 동수 씨 친구들도 저를 명확하게 그 집 사람으로 불러준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가 직접 문자로 우리 식구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 하나에 마음이 다 기울었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척들을 몇 번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예식장 사전 답사를 갔을 때도 그랬고 신랑 측 어른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동수 씨 옆에 앉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때 동수 씨가 하는 말을 저는 주의 깊게 듣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웃고 넘기거나 같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하거나 아니면 그냥 껄껄 웃으면서 다음 말로 넘어가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한 걸 대놓고 말하기 민망한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습니다. 예식장 담당자가 신랑 어머니 되세요? 하고 물었을 때도 동수 씨는 웃으면서 저쪽에서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어느 분이 신랑 어머니시냐고 물었고 동수 씨는 아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이분이 이것저것 맡아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맡아주시는 분. 그 말이 귓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통장 이체를 하고 축의금 장부를 만들고 예식장 연락을 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사람이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소개됐습니다. 저는 그게 어색해서 괜히 장부를 펼쳐드는 척을 했습니다. 뭔가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우리 식구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맡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말이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건지요. 저는 그게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동수 씨가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게 아직 어색한 거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재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안에서 그 이상함을 다시 접어뒀습니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볼 수 없을 만큼 작게 만들어서 마음 한구석에 넣어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필요로 할 때와 저를 내세우지 않을 때를 구분하게 됐습니다. 돈이 오가는 자리, 숫자를 맞춰야 하는 자리, 뭔가를 정리하고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꼭 이 사람이 제일 정확해, 복임 씨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 누가 누구 집 사람이냐고 묻는 자리,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늘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 두 자리가 겹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리가 의식적인 건지 무의식적인 건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신가 보다 하면서도 밤이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저는 접수대 최종 준비를 혼자 다 마쳤습니다. 장부 양식도 다시 만들고 식권 수량도 최종 확인하고 예비 봉투함 위치도 담당자와 조율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진짜 다행이야.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찜찜했습니다. 좋은 이유는 알겠는데 찜찜한 이유를 저는 그때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라는 말은 다르다는 느낌이요. 믿고 맡기는 건 일을 주는 거고 함께는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일을 받고 있었는데 자리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동수 씨는 왜 제 손엔 축의금 장부를 쥐어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은 끝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예식장 접수대 앞에서 받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훑었습니다. 장부 양식은 챙겼는지, 예비 식권은 봉투에 넣어뒀는지, 접수대 직원한테 미리 전달한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요. 한번 점검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공책을 꺼내 다시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긴장이 준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옆에 서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자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말해주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했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됐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올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처음 맞춘 한복이었습니다. 크게 화려하지 않은 색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부 측 어른들 눈에도 무난하게 보여야 하고 동수 씨 친척들 눈에도 딱히 흠잡힐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른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고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자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홀 안에는 이미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랑 측 친척 몇 분이 일찍 오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복 위에 앞치마도 없이 바로 접수대 쪽으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사전에 몇 번 전화로 얘기를 나눈 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겠어요. 어제 보내주신 명단대로 정리해뒀습니다. 저는 장부를 받아서 훑었습니다. 순서가 맞는지, 식권 묶음이 제대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봉투함 위치도 다시 봤습니다. 예비 식권은 접수대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객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접수대가 바빠졌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봉투를 내밀면서 이름을 말씀하시면 제가 장부에 적고 식권을 드리고 다음 분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오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봉투 받고 이름 확인하고 금액 적고 식권 건네고요. 중간에 이름이 장부에 없는 분이 오시면 예비칸에 따로 적고 식권을 드렸습니다. 접수대 직원도 제 옆에서 같이 움직였는데 그 직원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쪽 테이블 하객분들 식권은 몇 장으로 잡았죠?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그 직원 눈에는 제가 신랑 측 어른으로 보였을 겁니다. 말을 섞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제가 장부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창 바쁘게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접수대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다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어머님이시죠?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망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어머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리 확인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동수 씨가 웃으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 일 좀 도와주는 분이에요. 순간 접수대 앞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척분이 아, 그러세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접수대 직원도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부 안에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글씨들이 뭉쳐 보였습니다. 동수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친척분한테 다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래 못 봤다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봉투를 받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써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줄이 서 있었고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멈추면 접수대가 막히니까요. 그냥 저희 집 일 좀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 말이 귓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분. 저는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이 집 통장 이체를 해드리고 예식장 계약금 중도금 날짜를 챙기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새벽부터 나와 장부를 펼쳐들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소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예식장 접수대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장부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음 봉투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찍을 시간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홀 안쪽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분들 앞으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수 씨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섰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접수대에 서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들어가면서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더 봐줘요. 아직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 서서 가족사진 찍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진사가 이쪽 보세요. 웃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뒤늦게 오는 하객이 있는지 입구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들고 접수대 앞에 서서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신랑 측 가족 자리가 따로 있을 텐데 거기에 제가 앉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빈자리에 앉아야 하는지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이미 아들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 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앉자니 제가 거기 앉아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접수대 담당 직원이 식권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조용히 옆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자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앞에 있는데 손이 잘 안 갔습니다. 입안이 건조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것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신랑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신랑 아버지 쪽으로 아는 사이라고요.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사람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이 다 끝나고 예식장을 나서면서 저는 주차장 쪽으로 걷다가 잠깐 섰습니다. 한복 자락이 바람에 조금 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손으로 눌렀습니다. 차갑지 않은데도 손끝이 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면서 오늘만큼은 제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저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거겠지요. 그날 접수대에서 봉투를 세면서 저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 돈의 흐름 안에는 있었지만 그 집 사람 자리에는 끝내 없었다는 거요. 그날 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이 그 한마디였는지 아니면 그 말 이후 아무도 제 자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한복을 벗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떨렸습니다. 한복 고름을 풀려고 손가락을 갖다 대는데 손끝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겨우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다가 그냥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이 한복을 입으면서 오늘만큼은 제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서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합니다. 설레는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저만 있다고 믿고 한복을 차려입고 나간 거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 씨는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마시려다가 그냥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움이 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역시 숫자 정리는 복임 씨가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분명히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 정리를 잘한다는 칭찬이요. 저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예식장에 가서 접수대를 지키고 가족사진 자리에는 못 들어가고 하객들 사이에 섞여 밥을 먹고 주차장에서 혼자 서 있다 왔습니다. 그 하루 전체가 숫자 정리 잘한 하루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예식장에선 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수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겠어. 괜히 친척들 입 오르내리게.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 하나에 너무 의미를 둬. 중요한 건 내가 당신 믿고 맡겼다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겼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과 같이 서는 것은 다른 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오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접수대 앞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저희 집 일 좀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집 돈이 담긴 봉투를요. 그러면서 그 집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치워두었던 게 아니라 정리해두었던 걸 다시 펼쳤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제 손을 거쳐간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축의금 장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이었습니다. 이름 칸, 금액 칸, 비고 칸으로 나눠 만든 거였습니다. 거기에 제 글씨로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 씨 친척들 이름, 아들 직장 동료 이름, 오래된 지인들 이름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을 제 손으로 적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도 봤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것들이 사진첩에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보니까 꽤 많았습니다. 상조회비, 조의금, 친척 생일 식사비, 답례품 대금, 예식장 계약금 중도금까지요. 전부 동수 씨 말대로 동수 씨가 결정한 금액을 제가 이체한 것들이었습니다. 답례품 정산 내역도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몇 개를 받았고 단가가 얼마였는지 제가 엑셀 대신 메모지에 적어뒀던 게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이건 그 집 살림이었습니다. 온전한 그 집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저는 그 집 사람으로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예식장 접수대 담당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때 장부에서 봉투 하나가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쳐 그날 받은 봉투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그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통화가 끝날 즈음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신랑 측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조금 이상했어요. 장부도 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연락도 전부 선생님이랑 했고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다 챙기셨는데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게요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장부도 제가 만들었고 연락도 제가 했고 현장도 제가 챙겼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신랑 측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눈에 보이게 무언가 행동을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밥을 차리고 똑같이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동수 씨가 이체해달라고 하면 해드렸고 정리해달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체를 하고 나면 캡처를 해뒀습니다. 동수 씨한테 보내는 것 말고 제 사진첩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장부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동수 씨가 보낸 문자 중에 우리 식구끼리 하는 일이니까 당신만 믿어요라고 했던 것도 캡처해뒀습니다. 처음엔 왜 이걸 모으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뭔가를 잘못 기억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내가 없는 걸 있다고 느끼는 건가, 나중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동수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느껴지셨는지 동수 씨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당신이 해줘요라고 하는 대신 바쁘면 괜찮아요라는 말을 앞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엔 어김없이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임 씨, 나는 당신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왜 요즘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는 뜨고 있는 거였습니다. 잘해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소리 높이지 않고요. 동수 씨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맡기는데 그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 안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말이 잘해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믿고 맡기는 건 일을 주는 거고 잘해주는 건 자리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만 받았지 자리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아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체 내역, 장부 사진, 문자 캡처, 예식장 직원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 메모까지요. 쌓인 것들을 보니 이게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는 게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정식 가족도 존중받는 배우자도 아니었습니다. 동길과 행사길에만 배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식구라고 불리고 설명이 필요할 땐 도와주는 분으로 정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축의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금액별로, 이름별로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써왔는지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도 저였고 그걸 알아본 사람도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지요.
그 답을 내리는 건 한 번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딸아이한테서 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딸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느끼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습관처럼요.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더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어땠어? 아들 결혼식?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꺼냈습니다. 접수대에서 있었던 일을요.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가족사진 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것, 하객들 사이에 섞여 밥을 먹었다는 것까지요. 말하면서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다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한참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엄마는 가족이었어.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입술을 꽉 물고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한 그 질문이 정확히 제가 스스로에게 묻지 못하고 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답이 나올 테고 답이 나오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신 꺼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방에 혼자 앉아 모아뒀던 사진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 장부 사진, 동수 씨 문자 캡처, 예식장 직원과 나눈 통화 메모까지요.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서운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식구로 부르고 설명해야 할 때는 도와주는 분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요. 돈이 오갈 때는 저를 앞에 세우고 자리가 필요할 때는 저를 뒤로 빼는 방식이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법률 상담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가던 날 아침엔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법률 상담소 가는 날 아침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몸이 먼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소는 주민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차를 내어주셨고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혼한 경위부터 집안일을 맡아온 과정, 모바일 뱅킹과 장부 관리, 결혼식 날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모아둔 자료들까지요. 상담사분이 자료를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안에서 배우자에게 가사와 재산 실무를 반복적으로 맡기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관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소통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파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계좌 캡처와 장부 사진, 문자 내역은 그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없는 걸 있다고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걸 있다고 본 거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걸었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했지만 걷는 게 좋았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무서웠던 건 그게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재혼했다가 또 헤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제 딸아이가 얼마나 걱정할까, 그런 생각이 오래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실패라는 게 뭔지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그 집에서 밥을 차리고 살림을 챙기고 통장 이체를 하고 장부를 만들고 예식장 연락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접수대를 지켰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족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수 씨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날은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식구라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선 남으로 밀어내는 결혼은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세마러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살 사람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깟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일을 키우는 거다. 저는 그 말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맡겼는데 당신한테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동수 씨를 봤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겼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게 잘해준 거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믿고 맡긴 게 아니라 편한 자리에 둔 것뿐이었다는 거요. 필요한 일을 잘해줄 사람을 옆에 뒀던 거였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제 몫이었고 그 착각을 키운 것도 결국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과정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처음엔 완강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되느냐고 하셨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생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고 상담사분의 말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까지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 계좌 캡처와 장부 사진과 예식장 직원의 진술 가능성, 그리고 동수 씨 문자에 담긴 내용들이 협의를 앞당겼습니다. 동수 씨 쪽에서 먼저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끝내는 것만 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럽기보다는 허무했고 허무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 묶여있던 게 풀린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빠진 자리에서까지 애써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민센터 일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번호표를 뽑아드리고 창구를 안내하고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립니다. 점심은 여전히 혼자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녁엔 작은 불 켜놓고 밥을 차립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장부보다 제 통장을 먼저 챙깁니다. 남의 행사보다 제 시간을 먼저 챙깁니다. 누가 이체해달라고 하면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 저를 소개할 때 말을 흐리면 그냥 제가 말합니다. 제 이름을요. 한 번은 주민센터 복도에서 오래된 민원인 어르신이 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냐고, 이 나이에 혼자면 쓸쓸하지 않냐고요. 예전에 저였으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제 이름으로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어르신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끔 그날 예식장 접수대가 떠오릅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장부를 들고 서 있던 저요. 봉투를 받고 이름을 적고 식권을 건네던 저요. 새어머님이시죠?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이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장부를 들고 서 있으면 그게 곧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누가 서 있어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줘야 생기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 앞에서만 저를 찾았고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저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아마도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겠지요. 옆에서 살림을 돌봐줄 사람으로는 봤지만 이름을 불러줘야 할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장부를 덮고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으로 불리지 못한 책임은 끝내 제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제 삶을 지키는 건 누가 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제가 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요.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짧은 응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이 이야기 안에 함께 담겠습니다.